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루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MB정부 출신의 한 핵심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에 대해 그것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자 시절이나 대통령 재임 시에 특검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며 다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 대해 영포빌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김재정 씨를 모셨던 분들이라 권영미 씨의 라인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물납을 통한 상속 방식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권 씨를 집중 추궁했는데 사실상 다스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사로 다스가 MB 것이란 게 입증될 수 있다며 그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 실소유주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다스 관련 질문 등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 표현을 쓰며 매도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발언 직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와 3자 회동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하려던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자 회동에선 제로베이스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 그때까지 세월호 특조위법에 따라 해수부가 준비했던 특조위 인원과 예산안을 대폭 축소해 집행하라는 의미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회동 이후 실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지휘는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조 전 수석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중앙인사처, 법제처 등 정부 부처를 움직여 특조위 예산과 인원을 줄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이어 김영석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조윤선 수석과 해수부 고위 관계자를 따로 만난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전 수석,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했더니 다스 관련 문건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을 보고하는 자료였습니다. 특히 단발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상세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가 주기적이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본 뒤 다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문서들을 통해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 남용 혐의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 관련 자료 외에 일부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물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을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다스 지분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이 일일이 다스 관련 보고를 받은 만큼 해당 문건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올림픽 이후에 소환하는 걸로 대략 가닥을 잡은 듯해요.
근데 아닐 수는 있어. 언론의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복수의 언론들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명박을 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근데 그 이유도 사실 좀 찜찜해요. 그 언론들이 복수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미리 분위기 띄우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예. 복수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원인이 한 가지예요. 왜 올림픽 이후에 3월에 출두하게 할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까봐 검찰에서는 아마도 분열 같은 소리. 국민 여론이 분열이 될까봐 아마도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올림픽이 끝나는 3월에 소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 찜찜해요. 그런 아주. 소리 하는 기자들의 대가리를 분열시켜 버리고 싶네 진짜. 정말 찜찜해요. 그 아니 근데 부분은.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결기는 확 잡아다가 그냥 끌고 가고 싶지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정쟁을 삼가합시다라고 여권에서 이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잘 치러지면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명박을 보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을 막 흔들고 싶은데 이명박이라고는 좋은 소스를 툭 던져주면서 올림픽 전에 채가버려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격렬하게 반대 무슨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고려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질러도 되지만 정치나 이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라는 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런 부분이 있지. 올림픽 분위기를 막 띄워야 되는데 이명박 소환이 그 전에 이루어지면 그 분위기로 올림픽이 묻힐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이라는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명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한테 딜을 주는 거죠. 딜? 예. 이게 올림픽 전에 오면 너 혼자 와. 근데 올림픽 다음에는 네 마누라랑 같이 와.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은 푸르나우님이 얘기한 것도 그게 맞아요. 사실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들에서 이렇게 추측성 미리 앞서가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왜 좀 찝찝했냐 하면 일종의 신호탄을 주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검찰이 올림픽 기간 전이나 올림픽 기간 중에 소환을 했을 때 야당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반응을 해도 돼라고 미리 운을 띄워주는 그런 느낌의 그 뉘앙스들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연막을 쳐주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이명박과 그리고 이 범죄자 이명박이라고 특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강을 흔든 이 범죄자를 검찰이 소환하는 것에 왜 올림픽 분위기가 찬물이 끼얹어지나 왜 이걸 언론이 걱정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도 당해왔으니까 느끼는 일종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시영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어쨌든 간에 국가의 원수 대통령을 지낸 우리 철천지 왼수 이거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성 때문이라도 이렇게 마구잡이는 좀 힘들어요. 검찰 입장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나중에 불러다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법원 같은 데서 구속이 안 되는 상태로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젖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풍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쳐요. 사실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보수 쪽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뭉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시영 소환은 임박했다. 이게 지금 중론인 게 최근에 나온 보도들 보면은 이시영 관련한 녹취 파일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이명박이 사실상 실소유주고 오더를 받은 이시영이 그 일을 다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시행범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시영은 이제 소환될 수밖에 없어서 이시영, 김윤옥은 어쩌면 올림픽 전에 소환될 수 있다. 이시영 같은 경우엔 사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환될 혐의는 내곡동 이명박이 대통령 끝나고 들어간 내곡동 집을 살 때 국정원 자금으로 샀다는 그 의혹이 첫 번째예요, 사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네, 그거를 받아서 그걸 받았으면 이시영이 받았으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그럼 뇌물이에요, 정말.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공직자 간에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뇌물성으로 돈을 받아서 대통령의 집을 샀다, 자기 이름으로. 이것이 첫 번째 혐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딸려 있는 것들은 굉장히 뭐 다스에 관계된 것도 이런 건 들어가면 다 불겠죠. 그리고 녹취 파일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녹취 파일들이 사실 언론사에 MBC와 JTBC 두 군데서 녹취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가장 발빠르게 먼저 터뜨린 거는 MBC였죠. MBC에서 이걸 먼저 터뜨렸고, 사실 JTBC가 이번에는 뒤통수를 한 대 좀 맞은 격이에요. 이게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MB를 그러니까 소환, 구속영장 청구, 구속까지 이렇게 절차대로 딱 확실하게 하려면 올림픽 끝나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왜냐면 이게 올림픽 끝나야지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도 이렇게 체력적 부담 없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다. MB 개새끼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도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그 마음만큼 요즘 너무 춥잖아요. 광화문에 모이는 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지. 자, 야수의 변절 축하합니다. 아니, 그래서 광화문에 모이기 위해서는 올림픽 끝나고 합시다. 됐네. 아니,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조금 달라, 내 생각은. 그 광화문에 대형 그 TV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요. 올림픽 응원하고 잠깐 막간 타임에 이명박 개새끼하고. 그것도 괜찮다. 괜찮다. 플래카드 다 들고 손팻말 들고 이명박 개새끼, 그리고 끝내고 나서 또 올림픽 경기 구경하고. 그거 괜찮네. 근데 사실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은 사실은 서울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평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경기장만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어떤 만남들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은 마음 같아서야 정말 매가지 끌고 와서 그냥 확 다리를 분지르고 싶지만,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 칼은 빼서 보여주는 것보다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얼마나 쫄고 있겠냐고요. 영포 빌딩 지하 2층, 나는 그건 막 정말 히트였다. 히트였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명박의 그 아주 핵심이라고 했던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가서 잡은 거예요. 그 건물 관계자들도 몰랐다고 하는 비밀 창고니까. 예. 야, 거기에 청와대 문건 나오는 거 봐라, 씨발. 그걸로 난 끝났다고 봐. 이명박이 대행 끝났는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다 뺏겼으니. 정권 자체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생각해왔던 그 마인드 속에는 내가 권력을 잃었다, 나도 똑같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인드 속에는 날이면 날마다 속이 끓어 죽는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야. 이너피스. 그거 주면 안 돼요. 챙겨드려야겠네. 너무 편해. 아니, 이거 혹시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세훈이 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원세훈이 그 와이프한테 들들 벗겨가지고 뭐 하나라도 부르라고. 원세훈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서 아니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부은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책 비중 때문에도 이명박이 기자회견할 때 서 있던 도열했던 인물들은 그냥 쭉정이고, 자기가 실무적인 일을 시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불었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자기가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전직 대통령 사무실 차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락거린 사람들이 세상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까? 아니지. 수적들이 모이는 거라서 불려갔던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명박의 소환은 예를 들어 증거가 충분했다면 일찌감치 했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하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이 1월 말이니까 12월 뭐 중순이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이 마지막 송년회 하기 전에 부를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자료? 그런 증거가 나올 때까지 검찰이 마치 표범이 동물들 먹잇감 사냥하듯이 딱 길목 지키고 오랜 시간 동안 지키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철수 씨 국민의당 내에서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무더기로 징계하는 뭐 그런 일종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당이라는 조직체가 있고, 최고위원회의도 있고, 현역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이는 자리도 있고, 당무위원회도 있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자가 어느 날, 그러면 나 씨발 니들이랑 안 해.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을 창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를 엄청 불려놨어. 그 자리 막 바글바글 하더만요. 그러니까 막 쳐가지고 징계!
심지어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까지 징계.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상돈을 징계한 거가 사실은 안철수는 평화민주당 창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전당대회를 내 입안에 혀 같은 애들로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6시에 시작하는 걸로. 아침 6시.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일이 징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잡고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민주평화당이 이미 창당 준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마도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가리라고 보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 그 세가 쭈그러드는 한이 있어도 사실 내치고 싶은 사람들 내치겠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유승민과 합치겠다. 딱 요 포지션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안철수는 브레이크 밟으면 죽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너무 유치뽕짝하는 거죠.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 전당대회 6시에 그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전당대회는 9시나 10시에 시작한단 말이죠. 10시에 시작을 해도 보통 7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은 7시, 8시에,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각자 부스 세팅하고 지지자들 모이는 자리 다 봐두고 그렇게 해도 10시 정확하게 개회 선언하는 게 진짜 미친 듯이 움직여야지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시에 만약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 문서를 보니까 전당대회 7시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밤새라는 거예요. 잠 한숨 자지 말고 대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용주 의원이 TV에 나와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표님 6시가 말이 되냐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그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같이 안철수 쪽하고 반대파하고 같이 섭외를 했는데 안철수 쪽이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너무 이게 웃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안철수가 정말 준비를 잘했다. 나름 꼼꼼하게 인생의 최초로 꼼꼼한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6시, 7시 이 꼭두새벽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요. 잠 없는 노인네들만 오시라는 거예요. 노인 비하 발언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부지런한 노인네분들만 전당대회에 오셔라. 나지지 않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노인네가 한 표라도 찍는다. 그렇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직장도 가야 되고. 아, 세상에 그거 진짜 코미디다. 안철수가 최근에 왜 그 KBS 고대영 사장 교체하는 문제 갖고 또 그걸 적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김장겸 때도 뭐 김장겸이 와가지고 대표님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라고 했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딱 두 놈만 팬다. 요 기조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한 1, 2주간. 이명박과 안철수. 근데 그냥 안철수는 정말 리틀 이명박의 모습이 그냥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팔아서 국민의당 창당하고 안철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계승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일 때부터 당헌 당규에서 5.18 등을 뺀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만큼 이쪽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상의 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굳이 뭐 호남 눈치 볼 게 뭐 있으며 진보적인 마젠다가 왜 필요해. 요거 딱 털고 나니까 원래 모습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는 리틀 박정희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팔아댔던 김대중, 호남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은 정계 은퇴하는 게 수순이라고 보는데 뭐 자기 이 사람의 성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건 안 할 것 같고 제대로 된 그 맛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주말 동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나 이용주 의원 인터뷰나 그리고 이제 안철수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칼럼이 이제 안철수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하나의 장면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국회에서 안철수를 처음 본 날 그날에 굉장히 어색했던 그 부조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기 그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다른 의원 같은 당 소속 의원들 한 2-3명이랑 같이 한 5-6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걸음걸이에서 성격이 드러나는 그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안철수를 처음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종종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말 동안 이렇게 이용주 의원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짓는 걸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안철수의 아버지로부터 휘둘리고 와이프한테 휘둘린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못 짓는구나, 이 사람은.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의원일 때 지금 보신 거잖아요. 네. 안철수가 V3, 그러니까 안철수 암랩을 만들고 나서 당시에 PC 매거진 기고하고 이럴 때 제가 아는 선배가 당시에 이찬진, 그리고 김택진, 네,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다 이쪽에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안철수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했다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보세요. 안철수의 지금 행보는 프라님 얘기한 것처럼 리틀 이명박처럼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찬진, 제 동창이거든요.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인가? 맞아. 의원 한번 비례로 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인천 재물포고등학교가 난리가 났었는데, 거대한 혜성같이 떠오른 동문이 있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쪽팔렸죠. 근데 하여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그룹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는 전혀 담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찬진도 그렇고 이 안철수도 그렇고 기업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노블리스를 만들어주면 오블리제는 제가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창당 발기인대에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현역 의원들 중에 천정배, 정동영, 조배석, 박지원, 유성엽, 장병환,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춘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이렇게 16명이거든요. 그중에 박주현과 장정숙은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당 안 시켜주면 14명 정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여기에 이상돈은 여기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상돈 의원도 이쪽에 합류할 수 있는 파고, 다음에 중재파라고 해서 이제 당이 깨지는 걸 막겠다고 지금 나서신 분들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확실하게 이쪽 편을 들 수 있다고 확신되는 이름이 박주선이에요. 비례대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8명 정도는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신당이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무슨 고문단,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 다 빼고,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빨리 정치 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현역 의원 16명이 창당 발기인이 된 건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원내 교섭단체인데,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국회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목표는 좀 거대한 캐스팅 보트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형태로 가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이 정도 구조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20석이 되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마차님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 121석에 민주평화당 20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 이건 정세균 국회의장이고요. 이것만 합쳐도 149석입니다. 현재 297석 국회의원의 과반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반문연대는 싫어하고 튀어나온 명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개혁적인 법률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줄 거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회 의석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저번에 배덕광도 지금 자리 내놨고, 그리고 저번에 최명길도 지금 국회의원직 날아갔고, 안철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297석 중에 전체 300석 중 297석 중에 149석이면 웬만한 법률안 통과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은 일단 출당 미뤄져 이런 부분도 있고, 중립파에 남아있는 몇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석만 만들어지면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사실상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버려요. 여기서 또 한번 예언놀이를 하자면, 저는 국민의당이 쪼개질 거라고 일찌감치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한다면, 중재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까지 포함해서 현역 의원 17명이 중심이 돼서 이상한 민주평화당인가 평화민주당인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이 일단 쪼개지고 나서 바른국민당,
지금 가칭 바른국민당이라고 지금 이제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바른국민당으로 일단 소속된 사람들이 바른당 10석일 때 9석으로 만든 그 깜짝 탈당했던 아줌마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 그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둘 사이에 굉장히 또 지저분한 감정 싸움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지금 다 수면 위로 감추고 있지만 막상 통합이 되고 나면은 다시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철수가 지 입으로 뭐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그랬지만 그 누가 믿어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다 보면은 또 내부 분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보지?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거기에서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으로 오는 사람이 생겨서 나중에 뒤늦게 20석이 채워져서 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게 안철수가 국민 발라버린당 쪽에 가서 유승민이 계속 안철수 보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공동대표 체제로 가자라고 계속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안철수는 백의종군 하겠다고 계속 벤치를 놔요. 그러면 이 안철수가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진짜 백의종군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안철수가 백의종군 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에 국민 발라버린당의 그 대통령 후보는 나야라고 인정해줘. 당대표는 너가 해. 이 뉘앙스밖에 더 이상 캐치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유승민과 안철수는 아마도 합당이 성사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 아마 그 파열음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안철수 스타일은 누구랑 화합해서 갈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유승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센 캐릭터가 둘이 붙었는데 안철수는 고집 센 새님, 유승민은 고집 센 새님? 이게 어떻게 화합이 가능하냐고요. 네, 둘 다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그 협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안철수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의 이력을 보면은요.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 어찌됐든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그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내지는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자기한테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하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박원순 시장한테 내 지분 이렇게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박힌 사람이라 당대표도 유승민한테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대통령 후보는 나야라고 지분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현재 의석이 최명길이 의석을 잃음으로써 39석. 근데 대략 20석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19석에 바른정당에 9명이 들어와서 28석이 되는 희한한 합당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서 이제 안철수는 소멸해 가는 과정인데 스스로는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터닝 포인트는 지방선거겠죠.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게 최소한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야기처럼 TK에서 자유한국당이 당 자체가 해체시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포부를 걸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멀었고요.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잖아요. 자기네 지역의 대표성으로 TK나 PK 분들이 안철수와 유승민을 인정해 줄 거냐. 아니란 말이죠. 안철수의 유효기간,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유효기간은 저는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라고 봐요.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안철수는 며칠 안에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걸로 일어나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정계은퇴가 더 해야 될 사람 하나만 얘기할게요. 홍준표가 지금 조선일보를 맹비난했어요. 이거 약간 모자란 짓이에요. 그나마 얘네들의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조중동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총기 난사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원장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도부의 발언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총기 난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쏴버렸네. 이제 조선일보조차도 미래항 사고를 양비론 정쟁으로 몰고 야당을 비난하네요. 곤란하면 아예 야당 기사를 쓰지나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성으로 낭중지추라고 뭐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내가 무슨 개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참고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인데
성향이나 성정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항상 삐져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것들은 문재인도 싫고 조선일보도 싫고 다 싫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러니까 그 낭중지치라고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더 멋있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현상은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개또라이는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자기 편까지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한데 요즘 돌아다니는 카톡 유언비어랑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지금 TV조선만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자기들 편으로 TV조선은 돌아왔다? TV조선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밀양에 가자마자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세월호 사건 때 뭐 인천시장이나 전남 도지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말을 너무 막 뱉었네. 팩트가 틀렸어. 아니 홍준표가 그 밀양 그 화재 현장에 가서 자기가 뭘 책임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정신 세계가. 이번 6월에 정계 은퇴하실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이 잘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 나가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홍준표가 진짜 좀 인격적으로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분향소에 가가지고 그 유족들이 저 소방직 공무원 증원 반대한 당이 무슨 염치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혼잣말로 이랬대요. 여기도 민주당이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헐, 진짜? 예. 개또라이야 진짜. 아, 그건 좀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보통 이쪽의 인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네. 끝내고 돌아오는데 네.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제천에 가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그중에 계시는 제천 시민이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 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아, 이 사람들을 그 뇌를 한번 좀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네. 팩트가 틀렸던 거는 이낙연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에 전남지사 신분이 아니라 경선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였을 뿐이었고요. 취임한 것은 2014년 7월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말한 게 완전히 팩트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리고 2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남경필 같은 자들이 지방선거 표 찍어달라고 했던 게 바로 4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는 이낙연 지사는 전남지사가 아니었는데 무슨 개소리야. 아니 홍준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 입으로. 자기가 팩트를 말하면 좌파들은 그거를 망언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홍준표는 하루에 최소한 2건 이상씩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혀에 가시가 돋죠. 자, 야수님이요. 민간 대책반을 만드셔가지고 네. 홍준표의 거짓말을 계속 스크랩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장 임명. 아우 피곤하네. 아. 바쁠 것 같은데. 벌써부터 피곤하네. 최소한 우리 민주인사들이나 책임인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들이 팩트가 아닌 사실로 만약에 무슨 발표를 했다거나 말을 뱉었다고 하면 네.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가루가 되도록 막 빻고 또 빻고 빻겠죠 막. 조중동은 그런 거를 꼬투리 잡지 않아요. 조중동이 홍준표가 한 거짓말들을 제대로 팩트체크해서 내보내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사실 조선일보의 그 언론 기조는요. 이거였어요. 여당과 야당이 참사 현장을 놔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치 싸움질을 하고 있다. 그럼 양비론 족같아 이거. 양비론 족같은 거 논리를 또 펴낸 거거든요. 홍준표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어 차원에서 그러지 마. 니들 그러면 안 돼라고 여당은 그러는데 이걸 양비론으로 딱 몰고 갔는데 홍준표 이 또라이 새끼는 이 눈치도 없이 이걸 조선일보 까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우리도 공정언론이라고 인증샷 하려고 대충 호울만 좋게 겉만 핥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빡치면 어떻게 정치적인 개념도 없는 새끼. 아, 모지리 새끼 진짜 아주. 우리만도 못해. 간단히 정리합시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라고 하니 거기에 막 더 부채질을 하고 싶은 앞다 보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된다고. 그럼 또 역풍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기 힘들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가자. 예. 자, 이 방송 다음에는요. 새로운 인물의 탄생,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 저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라고 보는 버키왕 아산시장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진영에 많이 있구나. 저는 굉장히 자부심 감춰진 보석이었어요. 자부심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장님. 예, 새가 날아든다만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성함부터가 엄청 특별하신 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절대 까먹을 수 없습니다.
복귀왕 아산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복귀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지자체장 분들은 보면 민주당 분들이 대부분 다 목소리들이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외모와 목소리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는 한간의 소문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복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복거일 작가 같은 지역이고 집안인데 집안에 상 났을 때 두어 차례 뵙긴 했는데 서로 말을 잘 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복시 사전에 이제 시조가 누구냐면 복지겸이라고 왜 그 왕건도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고려 가시 건국하신 분이 혹시 그분 뵈신 적 있어요? 아 꿈속에서 기왕아 잘하거라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면천 복시인데 이분들 그 사전에 맨 마지막에 복기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장이잖아. 옛날 같으면 사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복시를 기억하십시오. 이름 자체가 복이잖아. 이 복자가 들어가서 한번 들은 사람들은 거의 기억하는 이름이죠. 그 복인지 왕인지 하는 친구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시장님은 그 바둑 좋아하세요? 막걸리 바둑입니다. 막걸리 바둑. 네, 막걸리 바둑 한 뭐 11급, 12급 이런 잘하시네. 정도는 옛날에 뒀는데 뭐 안 둔 지가 오래돼서. 그럼 급수는 11급, 12급 정도 되는데 복귀는 혹시 프로 5단 정도? 복귀가 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 근데 성함이 복귀 왕이시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저랑 만나서 이름을 가지고 인생에서도 복귀가 중요한데 우리 정치에서도 복귀가 중요하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네요. 학창 시절에 별명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뽑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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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뽑기 하지 않습니까? 예. 뽑기왕. 이게 주로 별명으로 불렸죠. 인터넷에서는 복면가왕, 복면가왕. 네, 예. 복귀왕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청취자분들이 계속 이름이 입력되고 있어요. 막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머릿속에. 복귀왕이라고 쓰는 거. 어쨌든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한자로 고물의 정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 획이잖아. 네. 그렇죠. 시장님도 딱 두 획짜리. 모음 아. 네. 네. 제가 안동 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괜찮은 성씨들을 다 제가 스크랩하고 있는데 복시 양반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 인터뷰 한다길래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 전혀 몰랐는데 수도권 지하철이 아산까지도 가요. 여태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수도권 도시야. 그러더라고요. 충청남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아니 저희가 지하철 노선을 보면 항상 뭐 신창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이. 예. 그 신창이 천안 어디쯤 있나 보다 했었는데 아산시 신창면 그렇더라고요. 순천향대학이 있는 거기에요. 예. 그리고 아산하면 또 이순신 장군. 현충사가 거기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 의무적으로 수학여행 코스로 정해져 있던 곳이 바로 현충사입니다. 그리고 KTX가 서는 역 이름은 천안 아산역. 천안 아산역 이 두 도시 이름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때 엄청 싸웠어요. 그 행정구역은 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안에서는 천안이라고 해야 애초에 계획은 천안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고 그래서 이름 명칭 짓는데 아산 시민들 데모 무지하게 하고 천안은 또 이제 정치력으로 나서서 이 타협된 게 천안 아산역 그래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천안에서 이제 민주당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손잡고 우리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양도시가 친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경쟁하는 도시에서 사이 안 좋은 도시에서 지금 가장 친한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 전국 노래자랑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래요. 시장님들 나오고 그러면 그 남의 동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산 시민분들은 시장님 나오니까 환호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그런 경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를 이뻐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막내들 같다고 막 궁뎅이도 뚫겨 주시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젊은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전임 때도 시장을 하시다가 아들뻘 시장에 나왔는데 효도하는 시장 되겠습니다 하고 재롱을 열심히 부렸죠 어른들한테.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저를 예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민주 세력에 반짝반짝하고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시정, 군정 뭐 이런 거 하시는 우리 쪽 세력분들은 그렇게 이쁨을 받으시더라.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먼저고 이윤이 먼저고 효율과 속도가 먼저인 이 거꾸로 된 세상을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정상적인 세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속죄하고
우리의 미안함을 신명드립니다. 우리 동네부터 바꿔야 합니다.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광피아들과 부패동맹을 맺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능력이 검증된 복귀왕 후보만이 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귀왕 후보가 구정을 이끄는 동안 아산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온양오천을 무료 개방한 사람 중심의 시정 덕분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아산. 복귀왕 후보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복귀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만들었던 저의 든든한 동지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깨끗한 시작, 한 번 더 복귀왕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시장님 혹시 1987 보셨어요, 영화? 봤죠. 당연히 봤죠. 시장님은 87년에 뭘 하셨습니까? 87년에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에 한여리와 연희가 처음 만나는 3월 3일 날, 그 3월 3일 날 저도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선배들이 야 어디 가면 흰장갑이 뜰 거야. 그러면 모이면 돼. 해서 저희는 맨 처음 약속된 장소가 신촌 오거리였는데 그게 깨지고 시내로 나가서 거기에서 가자마자부터 그냥 열심히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 시절에 저희는 이제 옛날에 아팠던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청춘 시절의 어떤 추억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했던 그런 영화였고, 또 저는 또 87년 6월 항쟁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여학생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와. 연희?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니? 기왕아! 또 당시 총학생회장 하셨어가지고. 저는 그때는 2학년이었고, 네. 2학년이니까 열심히 맨 앞에 있는 돌격대죠. 그렇죠. 앞에. 군대로 말하면 상병. 1등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병? 한 1등병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다 가고, 한참 투쟁이 활발할 때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그때는 유치장 들어가 있고, 그 나와서 6월 26일 국민 대행진, 그때는 거의 서울역 일대가 다 해방구가 되고, 전경들은 여전히 직격탄을 쏴대고, 그러고 나서 6월 29일 날 항복한 거 아닙니까? 6월 26일 날 워낙 서울 시내 전역이 다 해방구가 되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는 이제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2살 위에 형은 군대를 가 있고, 전경으로. 저는 또 열심히 돌 던지고. 아이고. 그래서 유치장 들어갔다가 잠시 또 집에는 무사하다는 걸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제 형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며칠 치료받고 있다가 그것도 한 이틀인가 3일 포상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이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아이고.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그 형을 보면서. 형도 연대 앞에 이렇게 데모막으로 왔었다고 하던데. 형은 전경으로. 그렇죠. 제 돌에 형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팟캐스트 하면서 가끔씩 만나는 정치인들 중에 영화 1987 보고 나면 아까 똑같은 그런 묘사를 하셨잖아요. 저 영화 장면 속에 그때 학생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시장 군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서 우리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음이 찡했고요. 저도 그때 이제 막 세상에 눈뜰 정도의 상황이어서 저도 원래 뿌리가 87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모시는 386 정치인들 보면은 뭔가 좀 느낌이 그래요. 30년 지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거나. 훌륭하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저희가 그때 학생 시절에 4.19 세대, 63 세대를 많이 비판했잖아요. 저렇게 변절하는 모습, 그리고 무책임한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약속들을 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그때 그러지 말자라고 약속했던 것을 지켜가고 있나? 이런 반성을 좀 해보면 많이 미안해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한테 여전히 원망스러운 선배가 돼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많이 바꾸지 못했고 박근혜 이명박 시대를 만든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들 세대들이 다시 또 광화문으로 나오게 만들고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늘 경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거만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쪽 세력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초심 잊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 결과물들이 나중에 정책 같은 걸로 나오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고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한 번쯤 서울 어디 시위하는 현장에서 마주쳤을 법한 어떤 사람들과 30년에 다시 만나는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7살에 국회의원 당선되셨어요? 예. 와. 놀랍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YS 이후에 몇 안 되는 산실의 정치. 37살에 당선되셨는데 그것도 금방 날아갔잖아요. 곧 잘렸죠. 그 스토리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다 보니까 제 고향에 선거운동할 사람조차도 없다는 말씀을 듣고 그럼 제가 한번 가보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지역위원장 이런 거 맡으려면 엄청 경쟁하잖아요. 네. 무혈 입성한 거죠. 운 좋게. 아무도 없고 단신으로 가서.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세대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선되고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아들 같은 새파란 놈이 왔는데 지역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젊은 정치인 뜨네? 이러면서 갑자기 인지도가 그냥 이름도 복귀왕이고 그러니까 그 있어 젊은 애 그 복인지 왕인지 하는 애 걔가 그 당 위원장이래 이러면서 그냥 인지도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지역에서 높아지면서 총선 출마도 하고 경선을 했죠. 당시에 이제 정대철 의원님 보좌관 했던 분하고 경선을 하고 하면서 또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당선이 덜커덕 된 거예요. 당선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보고 그 어린 놈을 찍어줬을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사실은 20대 초반에 그 학생운동하던 우리나 시장님이나 사회를 리드하던 세대예요. 그리고 그렇죠. 한 15년 후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나갈 때는 그래 내가 해야 돼. 세상을 바꿔야 돼. 그리고 충청도의 지역감정도 없애야 돼. 멋있는 2등 해도 좋다. 이렇게 나갔는데 덜커덕 당선되니까 와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 이거 되게 어려운 거고 책임이 무지하게 무거운 건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탄도리라고 찍히고 이제 걸러내기 시작한 거죠. 학벌 좀 떨어지고 그런 거였을까요? 그런 당선 축하 케이크에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의원직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선거법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그 전부터 명함 돌리고 해도 됐는데 그때는 딱 그때만 가능했어요. 선거운동 기간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명함 돌리고 또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경고를 좀 먹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선가 제보가 들어와서 청와대에 관람을 시켜줬다. 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자료를 쌓아가지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 관람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무료 관람이 안 되는데 관람을 무료로 해준 거 아니냐 해서 그런 혐의를 가지고 고발이 됐는데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물론 뭐 참작은 됐겠지만 명함 돌리고 현수막 내걸고 한 것으로 해서 잘린 거죠. 근데 저는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라서 저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데 나는 돈도 쓰지 않고 남 욕도 안 했고 그리고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냐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바보같이. 반성을 안 했고. 심판 앞에 가서 손 들고 저 몰랐어요. 죄송해요. 봐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검사 앞에 가서도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치 서비스가 뭐예요? 법적인 용어인가요? 당시에는 너무 앞서가셨었네요. 그렇죠. 세상 물정 정말 모르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정 모르니까 좀 더 공부하고 와라 라는 뜻으로 저를 자르지 않았나. 사실 정치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에 와서야 그런 개념이 조금 익숙해질 만한 그거라서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었을 거예요. 저는 잘린다고 전혀 생각 못했고 그리고 선거법에 걸렸다 그러면 나쁜 놈이잖아요. 돈 많이 썼구나. 누구를 매수하거나 표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뭐 나쁜 욕을 하거나.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잘릴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때 37살의 나이에 치기, 패기 이런 것들이 검사들이 보기에는 또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치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는 법대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억울하신 거지. 내 돈 써서 한 것도 아닌데 내 돈 써서 청와대 관람시키고 한 것처럼 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판결이 어떻게 200만 나왔어요? 원 먹었어요. 뭐요? 네, 200만 원 먹고 정확히 9개월 열흘간의
초선 의정 활동을 하고 잘리고 정말 분하셨겠다 근데. 저보다 먼저 잘린 분이 이철우라고 포천에 그 형은 더 억울해요. 그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 측에서 증인이 다 되고 간첩으로 그때 뭐 그쪽 당에서 했던 그 형인데 한 말도 아닌데 그 당시에 상대방이 고조흥이라고 하는 알아요. 근데 조중동이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라고 한다. 여러분 투표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 이철우 의원이 했는데 조중동이 아니고 고조흥이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라고 한다. 이걸로 해서 흑색선전으로 유죄를 먹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당시에는 핸드폰으로 뭐 찍어 놓을 수도 없으니까 진짜 그렇게 올가매버리면 빠져나갈. 그렇죠. 증인도 대부분이 그쪽 관계자분들이 증인을 서고 했는데 저는 그나마 팩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은 팩트도 없이 잘리고 간첩이라고 또 몰매도 맞고 더 억울하죠. 현수막 내용이 기왕이면 복 받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기발한데 그러게요. 그게 약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고 먹었어요. 경고. 최근이가 없네. 진짜 좋은 문구인데요, 이거. 기왕이면 복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 기왕이면 복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기억하시고요. 복기왕. 저 그래서 지금도 굴하지 않고 새해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지금도 굴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충남도지사에 이제 이 복귀왕 시장님이 출마를 하신대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나 양성주 의원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복귀왕이 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그 100원 택시. 네. 그러니까 100원 택시라는 게 시장님이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100원 택시. 그 시골 마을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에 버스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들어가서 태우고 나와주시는데 결국은 버스 요금만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또 버스를 한번 또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태워드리는 게 맞는데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선거법을 피하려고 100원의 요금을 적용한 겁니다. 야, 저거다. 무료보다 100원이 더 파급 효과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면서요. 예, 이낙연 지사께서 지난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좋은 정책 없을까 하고 다른 지자체 정책들을 이렇게 스크린해보다가 100원 택시 이거 좋겠네. 시골 마을 군 단위에서는 정말 교통복지가 정말 그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고 그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으로 확대시킵시다 해서 올해부터 또 전국으로 퍼질 텐데 이미 5, 60개 군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이런 복지들을 이건 아이디어잖아요. 누구나 생각하기 힘든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 읍내까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에 6km 정도 6km. 우리가 사는 집에서. 와, 저랑 비슷한 촌놈이시구나. 그 당시에 근데 버스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려면은 걸어가는 게 4km쯤 걸어가야 돼. 그래서 2km를 타고 읍내를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까 말한 그 충남도지사 여론조사에 복귀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청와대에서 날마다 얼굴 나오는 박수현 대변인만큼의 비등비등한 여론조사 나오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거예요. 복귀왕 그러면 아산뿐만 아니라 이제 최소한 충남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저도 이거 자료를 보기 전에 TV에서 정말 우연히 지나가면서 100원 택시를 본 거예요. 그때 딱 너무 이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진짜 머리 잘 썼다라는 생각이 그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정책이었었거든요. 정책으로 만들기까지 한 1년 씨름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짜 시장이라 어떻게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하는데 우선은 택시 합승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대형 버스가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그 이해관계를 침범할까봐 이런 것들에 설득도 해야 되고 아무튼 어려운 과정이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시범 운행하고 실시를 하니까 옆으로 다른 도시로 급격하게 이렇게 확산이 돼서 정말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그 콘서트의 달인처럼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16년 동안 복지를 연구하신 100원 복귀왕 선생님. 복귀왕이 아니라 복지왕이다. 예, 그러니까 이름 정말 좋아요. 솔직히 다 나름이야. 그거 말고도 이제 뭐 100원 택시만 기억하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아산시장을 재선하셨잖아요. 그 비결
그리고 충남 전체의 여론조사 돌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복지왕을 안다, 복귀왕을 안다 이렇게 할 정도면 뭔가 비결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백원택 씨 말고도. 우선은 아산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인구가 5만 명이 넘게 늘었으니까 26만 몇천일 때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은 33만 다 돼가니까요. 여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이 구의 인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소 30만은 돼야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산시 행정이 역동적으로 바뀌니까 저 도시가 왜 저렇게 역동적이지? 시장이 젊어서 그런가?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여기에다가 좋은 정책들, 어르신들께 효도 정책, 예를 들어서 온천 도시니까 우리 지역에 딱 맞는 맞춤형 효도 정책을 고민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은 해드릴 수 있게 주머니에서 1,000원 못 꺼내잖아요. 온천에서? 예. 아, 좋다. 그래서 무료 목욕권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잠깐만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산에 우리나라 3대 온천이 다 있습니다. 도구온천, 온양온천, 아산온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물리 굉장히 좋은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수박 농사를 졌는데 맨 처음에 크고 잘생긴 수박은 따서 할머니가 쪼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조각은 이제 할머니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온천 도시인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목욕도 돈이 아까워서 못 하시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효도 정책,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하실 수 있게 그 쿠폰을 드리고, 그리고 심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목욕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3장을 모아서 가면 머리를 하실 수 있게 미용실하고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니까 옆 도시에서 아이고 아산시 어른들은 효도 받는구나 하면서 또 어르신들에서도 아산시장 누구냐 하면서 이제 복귀왕이다 이런 소문들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한 연구들을 많이 하시네요, 보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책화하고 그런 훈련을 지난 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국 노래자랑에 보통 거기 시장 군수 이런 분들 나오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에서 나오신 분이야. 근데 시장님은요, 그 영상 한번 유튜브 가서 보시면 나와요. 시민들이 환호를 해. 그러니까 되게 인기 좋은 거예요. 또 거기에 맞춰서 노래도 너무 신나게 부르시고. 무조건 아직도 무조건 밖에 모르십니까? 회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무조건 노래를 하려고 노래방 가서 연습 좀 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만 좀 하라고 지겨워 죽겠다고. 자, 여기서 하면 됐겠습니다. 근데 또 당시가 2017년, 그러니까 작년 4월이었어요. 그럼 그때쯤이면 또 아직도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데 당시에 화면을 봐도 너무 이 노란 세월호 배지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꽃도 못 피워보고 그렇게 안타깝게 잘못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키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찡한데 최소한의 할도리를 하기 위한 어른의 모습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자체 하시는 분들 중에 세월호 리본 당당하게 차고 나오는 분을 2번째 보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늘 이렇게 차고 다녔잖아요. 복귀왕 시장님도 보니까 나도 그 영상 보면서 찡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 욕먹거든요. 당당하게 내가 뭐 어때? 뭐 이렇게 차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단순한 교통사고 무슨 보상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생들,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꽤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제 안전도시라는 게 있어요. 안전도시 인증도 받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시간이 지나서 세월호 배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 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차고 다니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그 이상 이해 아무것도 없어요. 어르신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라고 뭐 세월호가 빨갱이다 그러면 혼내켜 주세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웬만한 노인네들 뻑 가겠다. 자기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한 1초 만에 바뀌는 건 좀
나도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동네 맨날 싸워요, 저는. 식당에 가서. 모욕하고 그러면 진짜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녀가 그러면 어쩌시 할 거냐고, 뭐, 이런 정도로 싸우는데.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속은 편하잖아요. 저는 시장이 아니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달래고 어르신 하면서 애교 부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장님은 뭐 이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지자체장, 기초단체장 요 느낌으로 막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막상 대화해보니까 알겠네요. 그 아산이나 충남 분들이 이분이 얼만큼 어떤 식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빼앗는지가 딱 지금 인터뷰한 지 30분 정도 됐거든요. 다 뺏겨버렸네.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 찍어드릴게요, 우리도. 아유, 충남으로 이사 오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지하철이 가니까요. 지금 이 동네에서도 1호선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천안 쪽으로 타고 가면은 아산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2시간 걸리나? 2시간까지는 안 걸리고 한 1시간 3, 40분? 온천이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료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하철로 쭉 오전 한 11시쯤 어르신들이 많이 내리세요. 그런 다음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와서 목욕하고 국밥 한 그릇 먹으면 10,000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시쯤 되면 뽀얗게 예쁜 어르신들이 또 지하철로 쭉 가요. 이제 집으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혹은 뭐 오산에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시면 하루 여행 코스죠. 10,000원으로.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엄청나게 추운 시기에는요. 난방 잘 되는 지하철 타고 아산 가서 원천하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오는데 불륜 커플 빼고. 웬만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몰고 가시는 것보다 손 꼭 잡고 따뜻하게 앉아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지자체장들은 그런 광고 많이 하잖아. 어디 뭐 타면 아산으로 오세요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많이 찍으셨죠? 네, 아산으로 오세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도지사 출마하신다고 저희 소문이 나가지고 이미 여러 기관들에서 여론조사 한번 돌려본 것 같고 근데 깜짝 놀랐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전혀 성함도 몰랐고 왜 듣보였나요? 듣보? 네, 광화문에서 하는 그 자치분권 관련한 대회에 무대 위에 제가 올라가고 우리 방송에 신비님 올라가고 다음에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 올라가고 복귀왕 아산시장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솔직히. 정보에 좀 들으시고. 그냥 중앙 정치만 이야기만 줄기차게 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박수현, 양승조, 복귀왕 거의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다 오차범위네요. 요렇게 보면은 정말 이름을 많이 쌓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왜 나는 충남도지사에 나가고 싶다 생각하신 거예요? 뭐 짧지만 중앙정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결국은 우리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본이라는 것이 지역 아닙니까? 지방, 지역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이뤄내는 거라 그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통령이라고는 한 상징을 만들어도 결국은 비주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했고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뭐 김영배 청장이나 염태영 시장님이나 뭐 훌륭하신 지방 정부의 대표들 있는데 뭐 저도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그러면 2018년 대한민국에 이제 분권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 분권 시대를 누가 열어가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분권의 방향은 기초를 향해 있어야 된다. 중간에 광역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금처럼 시군을 다스리는 어떤 그 대상으로만 본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분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런 그 생생한 경험들을 가지고 광역의 행정을 시군을 보필하는 행정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러네요. 시군 기초단체를 광역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죠. 저는 성과를 내는데 도지사의 성과 욕심내지 않고 시장 군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도의 성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화됐지만 좋은 도시들 간의 경쟁이잖아요. 나라들 경쟁보다. 좋은 도시들이 모여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가 대한민국 자체를 다 끌고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타협도 잘 되지 않고 이런 권한들을 지역으로 나눠주면 지역에서 좋은 모범 사례 우리 100원 택시 모범 사례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모범 사례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이 훨씬 더 윤기나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분권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권 시대를 여는데 주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안희정 지사나 이렇게 스타가 되는 길로 인정이 되니까 이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욕심내는 자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성공하신 것처럼 보이는 게 그 후보가 되신다 안 되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좋은 물건은요, 막 TV 광고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입소문이거든요. 지명도에서 월등하게 떨어지잖아요. 양승조 의원도 중앙정치무대에 뛰시는 분이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날마다 브리핑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일개 기초단체장이 이만큼 지명도를 갖고 있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론조사표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복귀왕 나오는데 만만치 않아. 도대체 어떤 저력이 있길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나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 제가 젊지만 세 분과 비교를 하면 당력은 가장 오래됐어요. 제가 어찌 보면 선배입니다. 우리 짬밥이? 당 짬밥은 제가 선배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부터 시작을 했고, 시민사회 특보하셨죠. 네, 영광스러운 그런, 지금도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자리였는데, 명함이죠. 예, 명함인데, 그때부터 해서 힘들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우리 그 생각을 같이 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대표님, 우리 지역 튼튼히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는 한 번도 견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자부를 하고, 그런 것이 당을 지키고 있었던 어르신들이나 당원들에게도 저는 뭐 예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디테일의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고 컨셉, 어떤 관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떻게 국민들, 도민들을 모시느냐 뭐 이런 것이 기본 바탕일 텐데, 내가 도지사가 된다면 꼭 이것만큼 해보고 싶다는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전임 도지사가 못했던 걸 수도 있고,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마음을 움직이는. 복귀왕의 첫 번째 공약. 네. 고민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선은 우리가 아직 못했는데 강원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함께 공약을 해서 국정과제를 잘 풀어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복도 최소한 중학교부터 해서 무상교복 정책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 분야 3대 무상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평안남도 혹은 평안북도라도 좋고 자매결연 한번 추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운 때 북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럼 아우지 쪽으로 하세요. 아우지가 있는 한경도로 바리바리 내복 싸들고 저희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그분들과 함께 들쭉술 마시는 그런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은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아산시장을 하면서 사실 제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이 이룬 것도 있고, 근데 북한의 자매결연 도시에 내복 싸들고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못하셨구나. 못내 아쉽고, 도지사가 되어서는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러면 도지사가 하면 저희 충남에 있는 그런 시군에서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광역 단위로 해야죠. 뭐 양강도, 자강도 뭐 정확히 모르겠다. 광역 단위로 하고 우리 충남 내에 있는 다른 시군에 그 양강도 안에 있는 또 그 시군과 또 자매 결연을 맺고 하면 민간 차원에서도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통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이래 지방자치는 사실 이제 이번에 개헌할 때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헌해야 된다는 게 지금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찌 됐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7기, 8기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개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복지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쪽 당에 나와가지고 복지 정책 하나도 안 걸고 나오는데, 이미 이쪽 세력들은 무상 관련한 것들 복지를 막 걸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경쟁하다 보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계시는 시장님이라서 든든하고요. 야, 민주당에 이런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각각 인터뷰를 해보거나 그러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기초지방정부 대표들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는 주체도 사실 저희 기초지방정부의 대표들이거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해괴한 이름 부르기도 어렵고 이것을 종식시키는 2018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개헌도 해야 되고 동시에 또 대표도 잘 뽑아야 되고 이번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국정과제가 선정됐을까라고 철학과 가치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가 될 때 정말 대한민국을 변해나가는, 바꿔가는 그런 동지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이 시대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87년 6월 항쟁의 현장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주권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고 대통령과 중앙의 권한을 시민, 군민 가까이 시장 군수들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 신장되고 확대되는 것이라 제2민주화 운동을 한다. 이런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배지의 효과를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똑같이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세월호 배지를 이미 내가 영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속속 흡수가 돼. 어떤 것도 가식으로 안 느껴져요. 저 거짓말 시킬 줄 모릅니다. 네.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월호 배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단순한 효과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배짱과 진정성을 보이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거짓말일 게 있어요. 세월호 배지 하나가 저한테 주는 이 효과예요, 이게. 저희 녹음실 한번 보시잖아요. 이 공간 안에만 세월호 관련한 물품이 수백 가지가 다 자세히 보면 다 있거든요. 예. 심지어 여기에도 이런 표시들이 있을 정도로.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경쟁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개파를 가르고 싶지는 않은데 박수현 대변인은 간단히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 차원에서 안희정 지사의 패밀리를 한번 모시고 가서 대변인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협치 개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그 어떤 흐름 속에서는 박수현 대변인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튀어나온 스타인 것만은 분명해요. 7, 8개월 정도 청와대 입이 됐었으니까. 로또 맞은 거죠. 정치인 유머로 받아주세요. 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로또 맞은 거죠. 네. 문재인 정부는 그저 과거의 그런 정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이 촛불을 통해서 만든 정부인데 그 정부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인수위 과정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때부터 대변인을 했으니 사실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말 최대의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같은 민주당 내에서 계시는 분들은 다 훌륭한 경쟁하고 훌륭한 어떤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개적으로요. 분명히 제목을 이렇게 걸어두거나 그러면 박수현 대변인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에게 하긴 누가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훌륭한 경쟁자에게 내거는 일종의 도전장 공개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도전을 받는 거죠. 그게 맞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력에서 제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는 거라고 보고. 연배는 그분이 더 선배 아니세요? 그렇죠. 네. 어쨌든 누가 받든 간에 박수현 대변인에게 그냥 도전을 빼고 한판 붙는 거라고. 네.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좋은 경쟁한다, 아름다운 경쟁한다 라고 비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어요. 축구를 보면 골 넣는 사람이 조명을 받는데 조명 안 받는 수비수도 있고 또 골키퍼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당장 조명 받는 곳만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간다면 저는 기초가 허물어질 거라고 봐요. 당장은 빛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리가 반드시 우리 사회 속에서 필요한 곳이었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사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은 광역지사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권한이 세져서 이쪽이 좋아 보인다라고 자리 이동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전자가 아니면 현장으로 딱 도전자가 아니면 좀 더 매섭게 좀 더 사실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말을 할 텐데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 복귀왕 스스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비치는 것이 조금 걸려서
발언을 좀 삼가고 있는데 좋아 보이는 곳으로만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기초단체장 하다가 광역단체장으로 올라갈 정도의 어떤 대중적 인기와 실력을 보여줬다면 저는 충남지사하고 난 뒤에 복귀형 대선 후보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미리 차단하지 마시죠.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혼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한번 보고 싶긴 해요. 37세에 국회의원 당선. 그러나 7,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또 다시 노심초사해서 뭔가 어떻게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40대 거의 초반에 시장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재선하셨고. 그러니까 40대에 생각해보세요. 40대에 정확히 당선된 게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됐었죠? 43살 정도에 시장에 당선이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 나이에 그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재선이나 해. 막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50대 초반 정도에 이미 총담배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뭔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에 제일 기분 나빠.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요즘에 그 서울의 스타구청장 시리즈로 해가지고 지방선거 대비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기초단체장 등에도 스타급이 있고 정말 아이디어 막 잘 내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기초단체장은 처음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말씀 들으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런 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가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하도 많은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딱 권위의식 없고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히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낭중지추의 시장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휴, 이런 칭찬을 서울까지 와서 들을 줄이야. 그러니까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권위의식이 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인터뷰할 때 재수없죠. 그렇죠. 마음을 주기가 좀 그래서 저도 재수없는데요. 뭐. 의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팟캐스트 방송 같은 건 혹시 조금 들으세요? 조금이라도. 네, 새날만. 네, 새날 얼마나 좋아요. 새날이 왔고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마인드 갖고 계시는 시장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복지에 대한 개념도 실제로는 국민한테 퍼주기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세금 쓰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 더 정확하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사업에 토목 중심으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바꿔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러저러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토목 관계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전 그래서 오늘도 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고 왔는데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많이 좀 그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만 아끼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고 100원 택시 야 그거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버스를 그만큼 운행한다라고 보면 그 운행비의 3분의 1도 안 돼요.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적은 비용으로 교통복지를 확 높이는 이러한 정책들이라 그런 권한을 좀 지방에 주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박수현 대변인님, 양승조 의원님 측에서도 원하신다면 같은 인터뷰를 똑같이 해드리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복기왕 아산시장님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선거운동 같지만요. 한편으로는 시장님이 서울에 있는 팟캐스트에 나오시는 거, 여기는 상황이 굉장히 누추합니다만 이걸 계기로 아산에 가면 우리 당의 시장이 있고 무슨 지역에 뭐가 있고 알리는데 굉장히 훌륭한 전 도구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후에 이제 충남도 아산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처음으로 뵈시는 거니까요. 언젠가 또다시 나올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보가 되신다 그러면 저쪽 후보하고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또 나오셔야 돼요. 자, 애청자분들께 첫인사 겸 마지막 인사 해주십시오. 예, 애청자 여러분.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기왕이 이제 물러가는 인사드립니다. 예. 저 복기왕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걱정하고 또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함께 고민하면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소망이 있다면 충남도지사가 당선이 되어서 이곳에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오랜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지왕, 복기왕.
마치겠습니다.